EPS 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국사전력 검정시험 오태진 강사입니다. 26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후기 정치 상황의 변동에서요. 두 번에 걸친 호란 이후의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 리뷰 잠깐 하겠습니다. 반정 이후의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호란을 유발하게 되지요. 물론 우리가 침략을 야기하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두 세력의 갈등으로 인한 결과물이므로 어떤 하나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쌍방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때린 놈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윤리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만약 일어났다면 이겨야 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겼어야 했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친 호란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정묘와 병자이죠. 그래서 바로 인조 시기 때 이걸 이제 제가 서인조라고 하겠습니다. 서인조니까 서인 정권 시기 때 인조라는 것인데요. 서인조 때 친명배금이 한 번은 정묘년 호란으로 또 한 번은 병자년 호란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구분하게 하면 이때는 형제 관계로 끝났다. 하지만 이때 군신 관계로 우리가 청나라의 완벽한 속국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전쟁이니까 전투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때 싸웠던 전투는 의주에서 싸웠던 전투인데 의주는 국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봉수 장군을 기억하라. 정봉수 장군의 항전이 있었다. 그 다음 이제 병자호란 당시의 중심 도시가 이제 남한산성인데 남한산성에서 포위를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을 구하겠다고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라 했죠? 일단 장수도 중요하지만 광교산 전투 하나, 김화 전투 둘 해서 광화, 그 다음 다시 여기 이제 강화, 그 다음 뭐예요? 도가 되겠죠. 그래서 광교산 전투, 김화 전투, 강화도 함락, 가평 전투, 그리고 삼전도 굴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강화, 강가도입니다. 강화, 강가도, 광교산, 수원에서의 전투, 철원 북쪽에는 김화 전투, 강화성 함락, 가평 전투. 근데 이 김화 전투와 가평 전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명구. 이 사람이 평안도 관찰사예요. 그 다음에 평안병사 유림. 그러니까 평안도의 관찰사이고 평안도의 병마절도사니까 둘이 친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군인 전문가고요. 이 사람은 문반이거든요. 그럼 전쟁을 잘 모르겠죠. 홍명구는. 그래서 사실 이 김화 전투에서 홍명구가 평야에 진을 쳤고 유림은 산에다 진을 쳤어요. 잠오산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략이 달랐던 거예요. 평야에서 싸우자, 산 위에서 가서 싸우자. 결국 누가 죽어요? 잘 모르는 홍명구가 고집 부리다가 다 죽은 거예요. 유림은 여기서 승리를 거둬서 가평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게 다 1637년 1월의 일입니다. 설날 막 왔다 갔다 하던 그 추운 시기, 그 시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 남한산성이 그렇고요.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면서 인조가 결국 패배하였고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그게 영화 최종병기 활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재밌는 게 남한산성에서는 영화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인조 임금을 하고 있고요. 최종병기 활에서는 갑자기 그 임금님이었던 인조 역할한 박해일이 또 동생 구하러 뛰어댕기는 그런 또 북인의 그 역적의 후손, 북인의 그 가문이었던 남이로 나옵니다. 다 가상인물이긴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박해일이 주인공이다. 그럼 정묘와 병자 가운데는 어떤 사건이 더 우리가 병자가 된 거예요? 이름부터가 병자니까 이때가 더 병자가 된 거죠. 그래서 군신관계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호란에 대한 특집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묘호란이니까 정봉수로 외우시면 돼요. 여긴 정씨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묘호란 나왔다 그러면 정봉수.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호란으로 결국 우리가 완패에 끝났죠. 그래서 인조는 뭐 이걸로 생명력 다 했다고 봐야겠고, 한편 삼전도 굴욕 이후에 이 인질이 압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질 압송 그러면은 뭐 여자들도 끌려갔지만 전쟁에 책임 있는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와 큰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이거든요. 그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복림대군과 빈, 대군 부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사막사, 뭐 김상헌과 최명길과 윤집, 오달제, 홍익환으로 이어지는 사막사. 그래서 뭐 최명길, 김상헌은 아까 그 강화성 남문 밖에서 화약더미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자폭한 김상용의 동생이죠. 그 영화 남한산성에 보면은 최명길은 이병헌 씨가 역할을 했고, 쓸게요. 이건 김윤석 씨가 역할을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그런 영화가 됩니다. 거기에 사막사까지. 윤집, 오달제, 홍익환.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살아 돌아왔는데 여긴 다 죽었어요. 이렇게 인질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간 상황까지 된다. 근데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인조가 죽고, 인조가 죽기 전이죠. 죽기 전에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인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풀려나요. 그래서 조선으로 귀환을 하였는데 소현세자가 귀환하자마자 2달 만에 갑자기 죽었거든요. 소현세자가 귀환하자마자 2달 만에 죽었어요. 이게 1644년이거든요. 2달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이건 또 영화 올빼미입니다. 영화 올빼미를 보면 소현세자가 이제 오공 막 눈엔 코, 입, 귀에서 피 팍 나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죽었지?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은 이유는 인조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잖아요. 그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자기 큰아들 소현세자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개입해서 죽인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질 생활을 하면서 소현세자가 어떻게 됐냐면요. 청나라 문화에 크게 이렇게 흡수돼서 와요. 그러니까 청나라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유학 보냈더니 완전 미국인 돼서 온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인조임금은 청나라한테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는데 기껏해서 보낸 아들놈이 가서 청나라 사람처럼 돼갖고 들어온 게 또 청나라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 그 인조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온, 왜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막 선물 갖고 오잖아요. 선물 갖고 왔는데 그 선물이 청나라 황제가 선물로 준 용머리 벼루거든요. 그 용머리 벼루를 소현세자한테 집어 던졌대. 빡! 그래가지고 소현세자가 용머리 벼루 빵 맞고 머리 터져가지고 쓰러졌대. 그래서 상궁들과 내시들이 막 소현세자 들고 뛰었답니다. 근데 그 뒤에 2달 뒤에 갑자기 오공 막 귀, 눈, 코, 이에서 막 시꺼먼 피 쏟으면서 죽었거든요. 독살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소현세자 얼굴을 마지막으로 검시한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소현세자가 세자였잖아요. 근데 얼굴을 반을 가리고 있었대, 이렇게. 근데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반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눈이 반쯤 떠 있었대요, 이렇게 반쯤. 반쯤 떠 있었고, 귀에서 피가 막, 그 다음에 입에서, 코에서 피가 흐르고, 눈에서 피가 흘렀대. 그리고 얼굴은 파랬대. 시퍼렇다. 그럼 시퍼렇다 이건 독살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귀국 2달 만에 소현세자가 이런 모습이 마지막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게 소현세자예요. 죽었어요. 그럼 이게 인조가 안 죽인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현세자 죽은 다음에 그 며느리 있죠. 강씨였거든요. 세자빈 강씨도 시아버지에 의해서 제거다 했어요. 그리고 이 강씨가 낳은 손자 있거든요, 손자. 그러니까 얘가 세손이죠. 얘도 죽었어요. 싹쓸이. 그게 영화 올빼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올빼미를 보는 거랑 그냥 봐서 올빼미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언어 영역 주제?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한 소현세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조가 분명히 개입했을 거야.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9번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이 치욕을 당한 아버지와 그래서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그 아픔을 준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한 세자, 그리고 소현세자가 죽었다.
인과관계가 성립되죠. 그럼 누가 그 다음 왕이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 얘가 장자고 얘가 둘째 아들이죠. 차자. 얘는 장자. 그럼 큰아들이 끝났고 여기 끝났고 복림대군이 왕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게 바로 복수심에 불타는 효종이다. 이 사람의 죽은 다음 시효가 효죠. 효라고 하는 건 아버지에 대해 효를 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효자는 누구예요? 1번 큰아들이랑 2번 둘째 아들 중에 인조가 왔을 때 효자는 누구예요? 불효자는 누구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소현세자는 뭐예요? 얘는 불효자예요. 폐륜이에요. 어? 이 도덕과 정의와 공정과 평등 이런 거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위기인데 이런 건 불효 폐륜. 근데 복림대군은 뭐 했냐면 거기 가서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게 아니라 복림대군 거기 가서 말타기 연습하고 활쏘기 연습했대. 이게 뭘까? 그 치욕을 잊지 않았다 이거야.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빡 이런 거. 그래서 최종병기 복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병기 복림이 거기 가서 군사훈련 해가지고 돌아와서 복수하겠다고. 제가 아버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게 효거든요. 그래서 효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효종이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청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원수를 갚지? 이거였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효종을 가르친 사부님이 계세요. 스승. 이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효종이 왕자 시절부터 가르쳤던 스승이 바로 서인이라는 동당에 여기 서인이죠? 네, 서인이라는 동당의 당시 당수 집권 여당이죠. 서인. 거기 당대표가 송시열이었어요. 당대표 송시열. 대통령은 누구예요? 효종. 이 송시열이 그래서 효종과 독대를 합니다. 독대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송시열이 뭐라 했느냐? 송시열은 기축년이라고 하거든요. 기축년. 기축년 봉사를 올렸다. 기축년 봉사. 기축년 봉사라고 하는 건 임금께 올리는 글이고요. 이 기축년 봉사를 올리자 효종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정책으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북벌이에요. 북벌은 제가 북로 남해라고 했죠. 북로 하면 북쪽에 있는 노적대 놈들. 청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사에서 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북한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청나라를 타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게 북벌이에요. 왜 북벌이에요? 아버지 인조가 당했던 삼전도 굴욕이라는 거 이거 잊지 않겠다 해서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그거의 사상적 대의가 기축봉사고요. 그러면 기축년 송시열이 올린 봉사의 내용은 북벌의 당위성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얘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래서 효종의 북벌은 송시열의 기축봉사로 뒷받침되었다. 되게 중요하죠. 이게 북벌이에요. 이를 위해서 북벌을 하려면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군사력의 강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 바로 조총입니다. 그럼 조총이라는 걸 많이 만들고 그 조총을 만들고 난 다음에 탄약 있죠, 탄약. 총알. 만들려고 그래서 설점 한 거예요. 설점이 뭐예요? 광산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설치한다. 점이 뭐냐면은 금점, 은점, 동점, 연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금광, 은광, 동광, 연광 등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은이랑 연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광산이라 한다. 설점이라는 광산을 만들게 했다. 그래서 세금을 받는 정책. 그래서 민간인들이 광산 개발을 하게 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설점 수세법이라고 했어요. 설점 수세법을 시행한 게 북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북벌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번 현종 때로 가볼까요? 현종 10년 뒤 효종이 죽으면서 시도 쓰고 이래요. 내가 북벌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 일모도원 지통재심이라.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지극한 통안이 내 마음속에 있노라. 이게 일모도원 지통재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현종
죽고 난 다음에 현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현종이 한 일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장례를 어떻게 잘 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아버지 사망 이후에 상복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어떤 상례 문제, 상복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예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 예와 관련되어 있는 논쟁인데 이게 이제 논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예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송은 이 송시열이 뭐라고 했냐면 효종 임금이랑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은 이런 주장을 해요. 서인 쪽이죠. 그러니까 서인인데 송시열은 당시 집권 서인이 송시열이 뭐라 했냐면 천하는 같은 예법이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와 서는 왕의 예와 같다. 그러니까 왕도 사서와 같은 예가 적용돼야 된다. 이걸 천하동예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같은 예법이 적용돼야 된다. 누구나. 그럼 이거는 결국은 왕권 중심이 아니라 왕도 사대부의 하나다. 사대부의 대표이지 왕은 사대부와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인 송시열이 하고 싶었던 말은 효종은 뭐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사대부의 예법에 따르면 큰아들이 죽었을 때와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의 예법이 뭐가 다르냐면 큰아들이 죽으면 3년 상복을 입는데 둘째 아들이 죽으면 1년 상복을 입는 게 예법이니까 사대부의 예법이 왕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종은 지금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보니까 소연이는 큰아들이었고 복림대군 둘째 아들이었는데 지금 복림대군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송시열이 지적한 건 둘째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왕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으니 사대부의 예법에 따라서 똑같이 1년 상복을 입게 하자. 이게 바로 신권 중심으로 왕을 파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왕으로 본 게 아닌 거죠. 사대부의 하나로 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발끈한 게 누구였냐면, 자, 지금까지 서인이 중심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남인을 지금 얘기를 안 했거든요. 분당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동서 분당 이후에 남북으로 나왔죠. 그래서 서남북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북위는 인조반정 이후에 몰락하니까 남아있는 야당은 남인이라고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는 남인이 있는데 이 남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사대부와 왕의 예법이 같으냐. 바로 왕과 사대부의 예법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왕인데 어떻게 이 예법을 적용할 수 있냐 사대부 예법에. 그래서 왕이 죽으면 항상 3년 상복을 입는다라고 한다. 왕이 사망하면 최고 예법인 3년상을 입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송시열의 주장에 정면 반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1년 상복 입냐 3년 상복 입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은 쟤네 진짜 할 거 없다. 아니 어떻게 뭐 1년 입든 3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이람? 그러니까 그게 요즘 생각인 거고 요즘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저도 그래요. 근데 옛날엔 아니라니까요. 옛날엔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 뭐예요? 성리학이죠. 성리학이 그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법 논쟁은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살인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절, 예법, 도덕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이 논쟁은 단순한 상복을 1년이냐 3년이냐 갖고 싸우는 논쟁이 아니라 성리학을 해석하는 붕당의 입장이 반영된 한마디로 집권 붕당의 이데올로기예요. 집권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 상복 논쟁은 단지 그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이 성리학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이 나라에 이걸 가지고 싸운 논쟁이기 때문에 조선은 그래서 망해서 그거는 모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논쟁인 거죠. 그래서 싸웠다. 그럼 집권 정당은 서인이고 여기는 야당이니까 누가 이겼겠어 아직은. 흐름 당연히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어떤 해였냐면 기해년이었기 때문에 1649년 그래서 기해년이었기 1659년 기해년이었기 때문에 1659년 예송논쟁 그래서 처음 예송논쟁이 기해년 논쟁이었기 때문에 이 논쟁을 기해년의 예송이다. 그럼 기해년의 예송에선 누가 이겼다? 서인들이 승리했다. 서인이 승리했다. 그래서 집권 서인이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때는 점점 시간이 흘러서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난 다음 아직은 현종이 왕인데 누가 죽었냐면 현종의 어머니 즉 효종의 비가 죽었습니다. 효종 비 왕비가 죽었어요. 그 왕비가 죽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서 또 이제 논쟁이 발생한 거야. 1674년 논쟁은
이해가 이제 갑인년이거든요. 그래서 갑인년의 논쟁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송시열이 당연히 뭐라고 주장하겠어?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대부의 예법에 따르면 큰 며느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효종이 이제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둘째로 이렇게 적용됐잖아요. 근데 큰 아들의 부인이 죽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며느리죠. 장자부라고 하는. 장자부가 죽으면, 자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 며느리가 죽으면, 자부가 죽으면 규정상 1년 상복을 입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장자부면. 그런데 차자부가 죽으면,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이하, 큰 며느리가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 똑같아, 이제부터. 근데 큰 며느리가 아니라 그 이외에 둘째, 셋째 며느리가 죽으면 9달만 입으면 된다라는 상복이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효종 B는 몇째 며느리인가? 둘째 며느리죠. 남편이 둘째였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송시열 서인은 앞에 있는 예에 맞춰서 똑같이 9달설을 주장한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대공복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거 다음이죠. 남인들은 뭐라 했냐면 똑같은, 어떻게 왕비신데, 왕비 중전이신데 어떻게 둘째 며느리를 보느냐. 그래서 1년 상복을 입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게.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지만 현종 임금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종, 그러니까 효종과 효종 B의 아들 현종 임금이 어떻게 판단을 내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이것도 사실 기해년의 예송에서 1년 상복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현종 판단이었다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 예법에 따라라.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판단을 이제 내린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아들이, 현종 임금이 서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둘째 아들이니까 1년 상복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걸 현종이 따랐을까? 그냥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 우리 아버지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 해 라고 했을까? 사대부의 예법에 그냥 따라, 왕실이지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론적인 거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걸 가지고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답게 1년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이 왕통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야. 니네 둘째잖아. 큰 장자 첫째 아니잖아. 첫째 아니잖아. 니네 둘째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역적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그냥 말은 이거 하고 싶었지만 다른 식으로 애들로 표현했다고. 뭐 예를 들어 뭐 주자가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는 국조오래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법의 예서가 근거가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국조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 둘째 아들이니까 1년 입으세요. 아니요,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현종도 그래? 주자가래랑 국조오래의 규정이 달라? 근데 주자가래가 성리학 교과서니까 여길 따라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요때 있잖아요. 이게 서인이 좀 운이 없었는지 뭐 정권을 너무 오랫동안 담당해서 좀 거만했는지 집권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좀 실수나 실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라 했냐면, 지난번에도 둘째 아들이어가지고 1년 하셨는데 그럼 둘째 며느리신데 구결해야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인 줄 아세요? 송시열이 한 게 아니고요. 그 조정회의, 국무회의 할 때 그 구운몽이라는 소설 쓴 김만중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버려요. 김만중이. 그러니까 실언을 한 거야. 지난번에도 둘째 아들이어가지고 둘째 아들 따랐는데 당연히 이때도 둘째 며느리 따라야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 줄 아세요? 완전 싸해진 거예요. 서인들도 막 뒤에, 근데 이미 입 밖에 내버렸어, 이 말을. 현종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건 또 멍미 둘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김만중이 곧바로 서인들이 야 병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김만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 둘째? 뭐 지난번에도 뭐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현종이가 물어보니까 김만중이 소신이 어제 과음을 하여 실언을 했나이다. 말이 잘못 나이다. 했더니 현종이 근데 이때 조금 서인 집권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 약간 염증을 내고 있을 때예요. 뭔가 이렇게 빠직할 때예요. 뭔가 이 새끼들 너무 오래 집권하고 있는데 이럴 때인데 이제 그 말을 한 거야. 그래서 현종 임금이 거기 사관 그 뭐라고 했는지 갖고 와봐. 확인해보자. 요즘으로 치면 이거 쓴 거거든요. 이렇게 빼박 증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둘째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둘째 며느리니까 9달 입어라? 그럼 지난번에도 그런 맥락이었어? 15년 전에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현종이 집요했어. 그래서 지난번 15년 전에 승정원 일기 갖고 오시오. 또 시정기, 조보, 등록 다 갖고 오시오. 이래가지고 그 옛날 썼던 국무회의 일지 있죠? 다 갖고 오게 한 거야. 근데 거긴 없었어. 가만 보니까 근데 이놈 새끼들이 둘째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게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심증적으로 확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 현종이 빠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둘째로이신 건 맞아. 둘째로 왕이 된 건 맞는데, 근데 둘째이기 때문에 주자가래에 따라서 1년을 한 게 아니라 둘째라는 것 때문에 니들이 1년을 하자고 주장했구나,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된 거야. 이미 엎질러지면 뭐래요. 근데 그때 여기에 또 나온 사람이 그냥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 송시열이 몇 살이냐면은 70살이 넘었거든요. 송시열이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을 거치면서 4대 임금을 모신 엄청난 노대신이에요. 그리고 서인 당파의 영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당대표인데, 현종이 손자 같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손자를 다독이듯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맞싸웁니다 하면서 막 또 송시열이 아주 말 잘해. 천하의 근본은 두릴 수가 없사옵니다. 나무로 비유하건대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기둥과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기둥과 가지가 다른 것이온데 분명히 효종임금은 가지셨사옵니다. 하지만 기둥으로 올라가던 것이 변고가 생겨서 그게 기둥이 사라지고 그 옆에 있던 격가지 중에 제일 큰 가지가 새로운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럼 기둥이라는 거야, 가지라는 거야, 이런 애매한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걸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현종이 근데 거기에도 짜증이 확 났어. 아니요. 그러면 왕실의 예법에 따라서 남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이번엔 따르겠어. 국조의례에 따라 1년 상복을 입으시오. 그럼 누구 주장이에요? 남인이죠. 그럼 남인설이 채택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남인들이 올린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권 당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현종 임금은 누구로 파트너 삼겠다? 남인들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인이 승리를 거두면서 남인 집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남인은 진짜 한 100년 만에 정권을 잡았어요. 인조 반정 이후에 제가 서인조라 했죠. 서인조 이후에 100년까지는 아니구나. 저게 1623년이고 이게 1674년이니까 51년 만이네. 51년 만에 정권 교체가 다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도 50년 만에 정권 교체 이런 표현 썼죠? 대한민국 총선, 대선 이러면은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수 정당이나 기존의 집권 정당이 50년 정도 정권을 잡잖아요. 그거 한 바뀌어요. 한 세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세대가 바뀌면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집권 정당이 국민의힘까지였거든요. 근데 그 3세대는 아들, 손자쯤 되는 저희 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꼰대, 꼴통, 꺼져 이제 우리가 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민주당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바뀌었어요. 아셨죠? 인조, 효종,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인 정권이 몰락하려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예송 논쟁이에요. 그래서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거두었고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거두었다. 요거를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예송 논쟁의 집권 동당 서인과 야당이었던 남인 사이의 대결, 바로 예송 논쟁이죠. 그래서 제가 효종이 승하하자 자의 대비 인조 할머니거든요. 한 할머니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어요. 인조의 둘째 아들 차자인 효종이 적장자인가 아니면 차자인가 하는 문제로서 서인들은 신권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송시열이 천하 동례를 내세우면서 종통 계승자인 효종을 일반 사대부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여 둘째 아들로 해석하여서 결국 1년 상복만 입히게 했던 게 바로 언제다? 기해년 예송이고, 둘째 갑인년 예송은 효종비, 즉 현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할머니인 자의대비가 이번엔 몇 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효종비는 장자부인가 중자부인가는 문제로 서인들은 중자부이니까 9달만 입어라 라고 했고 남인들은 그렇지 않다. 왕비시니까 1년 상복을 입게 하자. 이 논쟁이 터진 게 갑인예송인 거예요. 갑인예송에서 남인이 이기게 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결과는 서인은 기해예송에서 이겼고 몇 년으로? 1년으로. 그 다음 뒤에 15년 뒤에 남인은 갑인예송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몇 년으로? 1년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1년이에요. 다 1년인데 결과는 다른 거죠. 서인 기해예송, 남인 갑인예송. 요거는 효종, 요거는 효종비. 그래서 석이 남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인은 기해예송에서 이겼고 남인은 갑인예송에서 이겼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마지막 말미에 붕당정치 암기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인과 관련되어 있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옷으로 통일시키라 했죠. 시옷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요를 했어요? 일단 시작이 명종 때 소윤으로 시작하죠. 소윤, 시옷. 그 다음 선조 때 서인이 되죠. 시옷. 그 다음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시옷, 서울, 경기 출신. 그 다음 정치 주도는 신하들이 중심이 된다 했죠. 그게 바로 신권 중심, 신하, 신권 중심. 그리고 그 후기로 가면은 서인을 이어가는 게 송시열이라 했죠. 그래서 송시열, 시옷. 그리고 서인들이 사대부를 중심으로 예법을 해석하자 했죠. 그래서 시옷. 그래서 왕이든 사대부든 다 같은 사대부다라고 하는 동예적 입장에서 시옷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옷 이렇게만 접근하면 소윤, 서인, 서울, 신권, 송시열, 사대부 이렇게 접근하면 다 시옷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인들은 어때요? 아니라 했죠. 남인들은 다 반대다. 이게 바로 예송 논쟁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와우, 대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조, 효종, 현종 때 있었던 내용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호란, 인조, 북벌, 효종, 예송, 현종. 호란은 인조, 북벌, 효종, 북벌, 효종, 예송, 현종이 됩니다. 그래서 호란을 유발한 인조가 북벌, 효종으로 이어졌고 효종이 죽으니까 효종이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송 논쟁이 터진 거예요. 이게 예송, 현종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핵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5페이지 양가로 2번. 일단 독재의 흐름과 숙종의 탕평책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종 때의 전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이 숙종 그러면은 이제 조해예요. 여기 요해. 1674년은, 자, 누가 죽었어요? 현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현종의 어머니 모후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해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왕이었던 현종도 붕어하셨어요. 현종도 붕하셨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현종의 아들, 유일무이한 아들 숙종이 14세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674년은 숙종 입장에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한꺼번에 돌아가신 아주 비운의 해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현종의 유언이, 야, 할머니 상복 1년으로 하고 나 죽어도 3년으로 하고 해라. 이제 숙종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숙종이 한 거예요. 숙종이 즉위한 해가 1674년인데 이제 숙종 즉위했을 때 그러면 누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남인이죠. 그죠? 숙종과 남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얘기예요, 이제부터. 이게 또 어려워. 여기가 좀 어려운데 한 방에 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숙종 그러면 남인으로 시작을 해. 근데 우리 고려 공부할 때도 약간 그랬죠. 고려 숙종과 조선 숙종의 차이점, 공통점이 되게 많은데, 이건 고려고 이건 조선인데,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남경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남경숙씨 이렇게 오라 했죠. 남경숙씨. 그럼 여기도 남인이라고. 그래서 숙종은 남인으로 시작을 해. 여기 남경으로 시작하고. 또 여기선 화폐를 발행하거든요. 숙종 때. 고려 숙종 화폐가 뭐예요? 제가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오라 했죠. 그래서 은병, 해동통보. 그래서 이런 화폐가 만들어지고. 요때도 화폐가 만들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상평통보라고 해요. 상평통보.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요 시기 때 비슷해, 하여튼. 네. 고려와 숙종의 공통점. 근데 이제 남인으로 시작을 해요. 남인으로.
근데 자, 한번 볼까요? 숙종이 어떤 인간인지. 자, 1674년에 14살이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살 때 한번 바뀌고요. 이게 1680이고 1680년. 그 다음에 30세 때 한번 바뀌고요. 남자들이 좀 바뀌는 연도가 이래요. 14살 때 좀 사춘기 오고 20살 때 어떻게 돼요? 대학생이라고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20살이면 아직도 햇병아리인데 20살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나 이제 어른이야. 막 이런 생각하셨죠. 20살 때. 그러다가 그런 이제 기고만장한 20대를 지나면 3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건방졌구나. 생각이 크게 한번 바뀌고요. 30대 한번 바뀌고 34세 때 한번 바뀌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아들 낳은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의 일생을 이제 얘기해 보면은 이제 요런 식의 조금씩 바뀌는 게 이게 나와요. 뭔가 크게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게 요때이다. 그리고 나중에 요게 이제 1694년인데 요게 이제 1716년이 되면은 몇 년 뒤야? 이게 6이니까 22년이니까 56세가 되네? 숙종 56세인 1716년쯤 되면은 또 뭔가 한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숙종 나이로 보는 뭔가 심경의 변화인데, 숙종 때 이제 14살 때에는 이제 남인이라고 하는 파트너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20세 이후에는 남인들에게 끌려다니는 게 싫었는지 다시 서인으로 파트너를 바꿔요. 그 다음에 30세 때 되면요, 다시 남인으로 또 바꾸거든요. 그 다음에 34세 때 이후에는 다시 서인으로 바꿔요. 근데 서인 가운데서도 이때 서인 온건파라고 해서 이렇게 소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런데 1716년 이후에는 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인이긴 한데 서인 가운데에서 조금은 좀 나이든 어른들, 노론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56세다 보니까 아마 똑같이 좀 이렇게 나이든 사람들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니까 34세니까 뭔가 젊을 때는요, 여러분들 30대 초반에는요, 뭔가 개혁적이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바꾸고 싶고 뭔가 나는 진보인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잖아요. 그럼 56세쯤 되면은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았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20대 30대면은 뭐 세상은 뭐 막 바꿀 수 있어, 뭐 이게 문제가 뭐고, 난 이런 게 싫어. 그래서 막 뭐 좀 반항적이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다시 바뀌어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숙종은 서인이니 남인이라고 해서 여당 야당이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에 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종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국회를 민주당만 쫙 깔아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나중에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다시 서인 국민의힘만 싹 깔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싹 다 죽이고 다시 저기 내가 뭐라 했던 애들 다시 와. 이래서 왔다 갔다 해요. 집권봉당을 자꾸 교체해요. 이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집권봉당, 집권 당파를 바꾼 행위를, 이거를 교체하는 거를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자, 거기 보이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일당 독재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숙종 이전까지는 서인이랑 남인이 그래도 같이 국회에 있었거든요. 뭐 표도 대결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숙종 이후부터는 하나만 냅둬요. 하나만. 딱 한 당만 냅두거든요. 이거를 일당 독재라고 해요. 일당 독재. 뭐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는 일당 전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냥 일당 독재, 이게 훨씬 편하시죠. 일당 독재. 일당 독재. 그래서 당파 하나만 내비두고 나머지 당파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 밑에 숙종은, 자, 거기 써 있죠. 바로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그러니까 한 특정 당파, 집권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특정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이제 A당 와봐. 민주당 와봐. 민주당 니네들만 쫙 국무위원. 이것들 봐라. 별론데? 야, 다 꺼져. 민주당 싹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국민의힘, 야, 들어와봐. 그래서 국민의힘 쫙 까는 거야. 또 이것도 별로래? 야, 꺼져봐. 야, 지난번 민주당 애들 다시 와봐. 요거를 바로 한 게 누구냐? 숙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편당적 인사관리다. 편당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 당만 편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편당적. 한쪽 치우쳐진 걸 말하죠. 그래서 편당적 인사관리로 일관해서 이걸 뭐냐면 환국이라고 한다. 환국할 때 환자가 뭐냐면요, 바뀐다는 뜻이에요. 바뀐다. 이걸 환이라고 하고요. 환치기 막 이러죠. 전환하다 할 때 환. 국, 이게 뭐냐면 비국의 주인을 바꾸다. 비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후기에 정부의 정권 담당자들을 일거에 확확 바꿔가는 형태를 환국이라고 했다. 이걸 숙종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환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써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가 숙종 14살이 아니라 14살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것도 사실은 요거 바뀐 게 뭐예요? 저기 보면은 갑인예송이죠? 갑인예송으로 남인 정권 잡았는데 요 남인들이 서인으로 바뀌는 게 언제냐면 숙종 20세거든요? 그 20세가 되던 해를 경신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신년에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경신 다음에 요 30세 때 있죠? 이 해가 언제였냐면 갑술년이거든요? 그래서 갑술년에 남인으로 다시 바꿨다 해서 갑술환국이라고 해요. 그 다음요 마지막은 아닌데 1694년 34살 때 이 해가 기사년이거든요. 기사년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니다 잘못 썼다. 아유, 여기가 기사년이고 여기가 갑술년이거든요. 제가 사자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 이 기본적으로 3번에 걸친 환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신, 기사, 갑술이라 해서 경기갑 환국이라고 합니다. 경신 환국, 기사 환국, 갑술 환국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경신, 기사, 갑술년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일단 기억해 두세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환국을 3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신 환국이 1680년 그리고 1694년 갑술 환국까지 3번에 걸쳐서 정권이 교체됐다. 그래서 경기갑으로 외웁니다. 경기갑.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 그래서 경기갑 이렇게 외우면 숙종 때 3차례 환국이 적어도 있었다. 그러면 경신 환국으로 어떻게 됐느냐?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어요. 그럼 기사 환국으로 다시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갑술 환국에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서인 가운데서도 온건적인 젊은 사람들, 그래서 소론이라고 하거든요. 젊은이들. 왜? 숙종이 아직 젊은이니까. 젊었을 땐 소론, 늙었을 땐 노론. 그래서 이게 니은이죠? 그 다음 니은에서 다시 시우시죠? 다시 니은이죠? 다시 시우시죠? 그 다음 요 마지막이 니은이거든요. 그래서 경신환국을 가운데 두고 니은 시옷. 다시 니은 시옷. 다시 니은. 경기갑, 니은 시옷, 니은 시옷, 니은입니다. 헷갈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국의 순서를 일단 기억해 두라. 그래서 숙종 거기 보면 경신환국은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기사환국으로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갑술환국으로 결국은 노론, 이제 갑술환국 이후에 이제 노론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노론 마지막이. 그래서 시옷에서 니은으로 갔다. 이제 이런 맥락이고요. 그다음 이제 뭐 경종 때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왼쪽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경신, 기사, 갑술환국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남인들이 뭘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인들이 뭘 잘못했는가의 문제거든요. 잘못한 거. 숙종의 심기를 뭘 건드렸는가.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은 기름천막 유용 사건이라고 해요. 기름천막 유용 사건. 이게 뭐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게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는 천막인데 이게 그 비올 때 우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거기 뭐 써있긴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당시 남인의 당파의 당수가 누구냐 허적이라는 사람인데 영의정이에요. 국무총리. 근데 남인의 허적이 자기 아들 허견 항상 그 아들 문제인데 이게 아들이 그 결혼식을 했는데 허견이라고. 근데 이 결혼식 할 때 그날 비가 막 옥수 쏟아져요. 며칠 전 비가 쏟아지듯이. 근데 결혼식을 대부분 야외에서 했잖아요. 비가 쏟아지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름천막을 쫙 펼쳤어. 그래야 이제 뭐 하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비도 피하고 이러겠죠? 근데 문제가 이 기름천막이 자기 거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이 기름천막이 누구 거였냐면은 왕실 거예요, 왕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유재산이죠. 그 국유재산을, 왕실 재산을 지가 마음대로 꺼내다가 가져다가 쓴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뭐 법인카드 막 쓴 거죠. 법인카드. 예? 사적으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왕이 근데 이걸 또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참 일이 안 되려니까 사고가 터질 때는 항상 그렇거든요. 숙종이 비가 막 쏟아지는 걸 보고 잠깐만 오늘 영의정 허적의 잔칫날인데 비 오네. 야, 비 오면 뭐 난리 날 테니까 어이 비서 예 그거 가서 영의정 거기 저 잔칫날 비 오니까 저기 우리 왕실 재산 중에 기름천막 있잖아. 예, 그 가져다가 그 줘 가서 쓰라 그래. 예, 안 그래도 벌써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안 그래도 벌써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 잘했네. 가 아니죠. 숙종이 몇 살이에요, 이때가? 예? 숙종 몇 살이에요? 20살이죠.
20살이면 어떤 시대예요? 어떤 나이대예요? 혈기완성하고 막 욱할 때고 이럴 때죠. 그래서 숙종이 그래? 벌써 가져다 쓰고 있어? 예. 내가 그거 가져다 쓰라고 했나? 아니요. 근데 가져다 쓰고 있어? 예. 요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다 써라 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미 가져다 쓰고 있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0살 숙종이 빡친 거예요. 20살 때는 자주 빡치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천막 유용 사건이 하나의 발단이 되어서 역적 사건으로 비화가 됐어요. 남인들이. 요 새끼들 봐라 요거. 그래서 이걸 삼복의 변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경신왕국 궁중에 기름천막을 임의로 가져다 쓴 사건이 발생해서 허적, 윤휴 등 남인들의 중심 인물이 모두 처형되고 결국 서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래서 서인 정권이 수립된 거예요. 그래서 서인들은 그래서 정권 잡은 다음에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만든 군대가 뭐냐면 마지막 금의영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이로써 금의영이 뭐냐면 임금님을 위한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임금님을 위한 군대. 왜냐하면 이거 역적 사건이었으니까 이게 역모로 비화됐으니까 역모 사건을 이거 무서운 놈들이네, 이거 역적들이네. 그래서 금의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인들이 주도한 군대가 그래서 5개로 완비가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조선 후기 5군영의 성립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중에는 훈련도감, 그다음에 인조 때에는 어영사, 총융청, 수어청, 숙종 때는 금영 이렇게 해서 5개의 군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서별하는 문제가 예전 신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요즘 그렇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조선 후기에 5군영 성립됐다. 5. 근데 5군영은 훈련도감, 어총수 요건 인조, 마지막 금 요건 숙종. 그래서 어총수, 금. 그래서 어총수, 금. 총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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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금 해서 훈련도감부터 금영까지가 조선 후기의 중앙군대 5개의 군단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그걸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2개를 물어볼 텐데 첫 번째가 임진왜란 중에 만든 특수부대를 만들겠죠. 그게 훈련도감이에요. 근데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자랑하던 게 뭐예요? 이렇게 조총이죠. 조총이죠. 그럼 우리는 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졌죠. 그래서 우리도 조총 부대를 운영하자 해서 조총 부대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수라고 하는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면서 기존의 사수와 살수, 그 다음에 총, 그러니까 살수, 사수, 포수.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 수가 뭐예요? 3개가 있죠. 그래서 삼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에 있는 군대를 뭐라 한다? 삼수병이라고 하고 이 삼수병을 운영하기 위한 용병 군대를 운영했거든요. 용병이니까 그 세금을 따로 운영했어요. 요즘 말로는 국방세를 새로 걷었거든요. 그게 삼수미세라고 합니다. 거기다 형반치신대요. 그래서 새롭게 삼수미세를 징수하였다. 이게 1개를 갖고 있으면 2.2도, 요즘 말로는 한 평당 얼마 낸다 이런 거 있었어요. 다음 2번째 어영청, 3번째 총융청, 이거래난 때 만든 군대가 총융청이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수어청이거든요. 여기다 별표. 수어청이 뭐냐면은 임금님을 지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피난 갔을 때 지키는 군대란 뜻으로 수어청이라 했고, 여기 어디 있었냐면요,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이거 기억해. 이제 남한산성, 이게 인조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왜 남한산성으로 병자호란때 숨어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거기 임금님을 지키는 군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 위에 꼭대기 가면 수어장대라는 게 있어. 수어청의 사령관을 수어장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수어사라 그래요. 그래서 수어사가 이시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시백 수어사가 영화 보면 나와요. 수어사 이시백. 수어청이 바로 남한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한산성에 있는 수어청이 있고, 이 수어청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군사 훈련도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장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군부대 좀 바깥에 왜 시장 설치돼가지고 시장에서 막 미군 물건 막 팔고 미군 군복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남한산성 밑에 있는 시장이 그게 바로 송파장입니다. 송파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송파 그 롯데월드인데 있죠. 거기 그 옆에 보면 잠실 야구장 있고 거기가 새마을시장 있고 있잖아요. 거기가 송파장이에요. 그 송파장은 누가 와서 장사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남한산성에 있는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서 그 자기네들이 군수품 같은 거 빼돌려고 파는 데가 바로 송파장이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 송파장 아래에 수어청이 있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그 온전한 건물로 남아있는 게 수어장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군대가 금의영인 거죠.
그래서 훈어 총수금, 훈어 총수금, 훈어 총수금, 훈어 총수금 해서 훈련도감 하면 뭐다?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그 다음에 수어청이 어디다? 남한산성 밑에가 송파구예요. 그러니까 송파장이 중심이 되어서 활발한 군인들이 장사하기도 했다. 뭐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국까지 마무리했죠. 그 다음에 기사환국이 왜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기사환국은 그 서인들이 뭔가 잘못을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그럼 뭘 잘못을 했을까? 서인들을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잘못했는가? 이걸 써야 돼, 이제. 죄가 뭔가. 죄가 뭐냐면요. 당시 제가 송시열인데, 송시열 안 죽네? 송시열 불사신인가? 계속 살아있죠? 송시열이, 숙종을 비난했어요. 송시열이 왕을 비난했어요. 꾸짖었어. 뭘 꾸짖었냐면, 당시 이 숙종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요때 알려줄게요. 서인 집권 때, 원래 부인이 있어,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인현왕후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1번 왕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왕비신데 자식이 없었어. 자식을 못 낳았어.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근데 숙종이 누구를 그래서 얻었냐면 후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장희빈 아세요? 장희빈? 많이 들어봤죠, 장희빈. 그 장희빈을 얻었는데 이 장희빈이 완전 경국지색, 완전 캣빵 대빵 이뻤대. 완전 대박, 완전. 근데 이 장희빈한테 빠져가지고, 이 장희빈이 요즘 말하면 미스 조선진이거든요. 근데 장희빈이 빠졌는데 이 장희빈을 너무 가까이 여기니까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장희빈이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거야. 그 아빠한테 있잖아요. 남편한테, 남자한테 큰아들, 첫 번째 아들은,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 그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아준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인현왕후는 자식이 아예 못 낳고, 두 번째 얻은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게 숙종이 몇 살이에요? 지금 보니까? 34살이죠. 30세죠, 30세. 30살에 처음 아들 낳았어. 와, 그 아들 낳은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럼 아들 못 낳은 여자는 너무 밉겠지. 그러니까 밉다기보다는 좀, 그죠? 그래서 숙종이 뭐라 했냐면, 이 장희빈이 낳은 이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내가 원자로 책봉하겠다 해서. 원자가 뭔지 아세요? 원자는 세자 전 단계인데 가장 유력한 세자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송시열이 비난했어. 왜 비난했냐면, 아니, 인현왕후가 아직 젊으신데, 중전마마가 계신데 어떻게 중전마마가 아닌 후궁 따위가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현왕후를 더 존중하시고 예우해 주십시오. 아니, 맞는 소리 했지. 맞는 소리 했는데 숙종은 지금 몇 살이에요? 30살이잖아요. 아직은 혈기왕성할 때. 근데 당시 송시열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3세예요. 그럼 83살 할아버지가 30살 왕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어떻게 원래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첩이 낳은 아들을 네 그 대통을 이어가게 하려? 안 돼! 이런 거예요. 그걸 다시 생각해. 이렇게 된 거예요. 숙종이 빡친 거예요. 아니,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왕인데 지가 뭐라고,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만에 이걸 내가 결정해야 되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노인네가 미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숙종이 송시열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83살 할아버지,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대로사예요. 우암. 대로사가 뭔지 아세요? 노론의 큰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정치가들의 조언을 해주는 큰 원로라고 할까? 근데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면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요. 83세 할아버지가 지금 제주도 여행 가기 쉽지 않죠. 근데 이때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죽으라는 거거든요. 송시열이 근데 갔어. 이분은 불사신이야. 안 죽고 살아서 제주도까지 갔어. 그래서 제주도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금 제주 공항의 오른쪽 가면은 구좌라는 데가 있어요. 조천. 거기 가거든요. 거기 가서 그래서 후학들을 또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거기 제주도에 유배해 온 사람들 5명의 훌륭한 스승님이란 뜻으로 그 5명의 위패 그 비석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불렀냐면 오현단이라고 불렀어요. 오현단. 그래서 여러분들 폭삭 소가수다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척박한 땅인데 제주도에 그 교육을 책임지셨던 훌륭한 스승님 5분이 계셔가지고 제주도민들이 교육에 엄청난 신경을 써요. 공부 되게 신경 써요. 제주도가 여러분들 제주도 도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거기 왜 그런 줄 아세요? 오현단이 있어요. 오현단.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고등학교 2개가 있거든요. 그게 오현 고등학교예요.
그 다음에 제주 1구예요. 그 오현고등학교의 오현이 바로 이 송시열이 가셔서 완성된 것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분이 안 풀렸는지 숙종이 송시열 보고 야 다시 올라와 봐. 그래가지고서 제주도 유배 갔던 송시열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송시열이 그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 거기서 어디쯤 올라오고 있었냐면 전라도에서 전라남도 거쳐가지고 전라북도에 정읍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읍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숙종이 도킹을 해. 숙종이 간 게 아니고 숙종이 누굴 보냈냐면 의금부 도사를 보내가지고 사약을 딱 보내버려요. 그래서 송시열이 정읍에서 금부 도사가 갖고 온 사약을 거기서 도킹해가지고 사약을 촥 마신 거예요. 알겠죠? 이 대로사 송시열을 숙종이 사약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송시열이 죽음은 곧 남인으로의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그럼 남인 정권 교체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장희빈이에요, 장희빈. 장희빈과 그 아들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거 언제냐? 기사한국이에요. 그런데 그럼 요 마지막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면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 경종이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송시열 등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그 결과 결국 인현 왕후 민씨도 폐위되었고 오히려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가 왕비가 되었어요. 와, 그러면 인현 왕후도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송시열이 죽고 그다음 다시 남인 정권 교체가 된 거죠. 됐죠? 예. 제가 봤을 때 숙종이 이게 좀 무리수야. 근데 뭐 이해는 되는데.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남이 잘못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없어요. 남이 잘못한 건 없고, 문제가 뭐냐면은 요 시기에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사랑의 유효기간. 남자가 이렇게 여자한테 팍 빠졌다. 그걸 영국 어디 과학자들이 그 호르몬 수치 변화를 통해서 한번 사랑에 빠진 남자들의 유효기간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2년이랍니다. 2년. 그러니까 이제 빠른 경우는 1년 6개월에서 좀 늦었다 그러면 2년 정도 되는데 딱 2년 동안 그 여자를 봤을 때 사랑의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근데 2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막 섹시하고 이래도 2년 딱 지나면 없어진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장희빈이 미스 조선 진이었거든요. 근데 미스 조선 선이 있어. 이게 누구냐면 최숙빈이에요. 근데 얘가 누구냐면은 무술이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이 동희예요. 기억났다. 드라마 동희. 한효주. 맞아요. 한효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효주가 뿅 등장한 거예요. 무술이가. 그래서 무술이가 원래 왜 무술인 줄 아세요? 물을 이렇게 정수기 교체해준다 이런 뜻으로 무술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수기 아가씨. 이게 이제 무술인데 그 동희가 물을 이렇게 깃는 모습을 보고 숙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한효주가 이렇게 물을 깃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꽂혔어요. 한 방에. 그래가지고 최숙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술이를 세 번째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동희를 그래가지고 왜 그거 있죠? 왜 지진이가 숙종 역할을 하면서 뭐 내 안에 뭐 너 있다 이랬나? 뭐 하여튼 그런 거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랬던 뭐 그런 거. 이게 그거라고. 그래서 최숙빈이 숙종이랑 되게 가까이 하면서 여기서 또 아들 또 낳아. 이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 아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순재. 무슨 말? 영조 역할을 주고 이순재 아저씨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효주 아들이 이순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조를 낳았어. 이렇게 되니까 확 공수교대가 된 거야. 얘가 왕비, 얘가 이제 뭐가 됐어요? 최숙빈이니까 마치 인현왕후와 장희빈 관계처럼 장희빈이 인현왕후 자리로 가고 최숙빈이 장희빈 자리로 온 거지. 이제 이해가 됐지. 그래서 결국 최숙빈이 아들을 낳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최숙빈이 장희빈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최숙빈이 이 장희빈의 잘못과 인현왕후의 죄 없음을 계속 얘기해가지고 결국 숙종이 최숙빈에게 빠져가지고 인현왕후 폐위했던 인현왕후를 다시 복귀시켜. 이제 알겠죠?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게 되게 무서워. 최숙빈 자기가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왕비였던 장희빈을 내쫓으려고 원래 왕비였던 분을 컴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최숙빈이 되게 머리가 빠른 거지. 현명한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갑수를 한 곡, 거기 보십시오. 숙빈 최씨, 한효주가 역할을 했죠. 연인군, 영조를 낳자. 이게 이순재 씨가 이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한효주의 아들 이순재를 낳자. 저희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숙빈 최씨, 영조의 생모, 이순재의 생모와의 연결을 이용하여 폐비 민씨의 복위운동을 전개하였어요. 이에 폐비 민씨의 복위로 남인 정권이 축출되고 소론 정권이 재수립되었어요. 소론 정권 이후에는 노론 정권 넘어갑니다. 같은 서인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경기갑, 니은 시옷, 이웃 잘못 기름 천막 가져다 썼다. 요거 송시열이 장희빈 아들 그 세자 책 보면 안 돼 이러다 죽었고, 요거는 최석빈이 뿅 등장하면 사랑의 유효기간 얼마인가요? 2년. 그럼 1690년에서 1694년이니까 몇 년? 4년. 대박이죠. 영국 과학자들 훌륭한 것 같아. 맞아. 숙종의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장희빈을 이제 되게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환국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